오늘 기자회견은 광주하고 서울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요. 지금 나눠드린 그 입장문은 같은 내용입니다. 광주하고 서울에서 저희가 최근에 보도도 되어 있고 논의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이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관한 소위 말하는 해결 방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고 저희들이 입장을 좀 표명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시간에 지금 동시에 광주하고 서울에서 진행이 되고요. 일단 오늘 참석하신 분은 일본제철 그리고 미쯔비시 소송의 일부의 변호단 범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님 보셨습니다. 그 옆에는 김세현 변호사님이시고요. 저는 지원단체 의 민용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일단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쉽지 않게 실내에서 좁지만 하는 걸로 하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 최근에 강제동원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그 입장을 좀 낭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배포해드린 성명서를 순서대로 낭독하는 걸로 먼저 저희 입장 발표를 좀 가름하겠습니다.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의 피해자, 원고 측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지난주 외교부로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한 안을 청취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유력안은 첫 번째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 재원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변제의 주체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되겠죠. 지원단 및 대리인단은 위 한국 정부의 유력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표명합니다. 지원단 및 대리인단이 한국 정부의 유력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 정부의 유력안은 일본 정부가 2018년 대법원 판결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한국이 해결하라라는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안입니다. 즉 영대 백의 외교적 패배이자 외교적 참사입니다. 미쯔비시 중공업이나 일본제철과 같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다른 기업들의 출연조차 없는, 말 그대로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한국 외교부가 일본 측에 주장해온 성의 있는 호응조차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외교부 측은 이 유력안을 설명하면서 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피고 기업을 제외한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나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기업이 빠진 해법은 애초에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배상 책임이 있는 기업은 제쳐놓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일본 기업에, 그것도 피해자 지원재단이 먼저 변제를 시작하고 나면 이후에 자발적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정도의 입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구걸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한국 정부의 유력안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서 설립하고 운영되고 있는 지원재단의 그 설립 취지와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운용하려는 방안으로서 부당합니다. 죄송한데 마이크를 조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안은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유력안의 내용대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재단은 지난 21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여 목적 사업의 피해자 보상 및 변제를 추가했고, 현재 행정안전부의 승인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곧 지원재단은 한국 기업들을 접촉해서 지원재단의 기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지원재단은 말 그대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한국 정부 유력안에 따른다면 지원재단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강제 집행 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해 법원에 공탁서 등을 제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제동원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수십 년을 싸워온 피해자들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지원재단과 싸우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 유력안은 상권 분립에 반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민사 판결로서 인정된 손해배상 채권을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을 동원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려고 한다면 판결의 무력화에 다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수십 년간 소송을 진행해 오면서 한국 정부는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피해자들의 자존심을 뭉개고 정당한 권리에 덫을 놓을 것이 아니라 한국 사법부 결정을 무시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이 가장 원하는 방식, 피해자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그들의 채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왔다 갔다 할 줄 알았으면 한 명이 하면 됐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모르고 일제 시기의 인적 수탈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노무자 강제동원입니다. 근데 이 노무자 강제동원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피해자들이 권리를 찾고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수십 년이 넘는 소송을 해왔고 결국 그 끝에 승소하였으나 일본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굴복한 한국 정부가 결국 그들의 승소 채권을 모두 소멸시켰다라는 방식으로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그리고 그것에 맞선 피해자들의 소송 투쟁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끝나려고 하는 문턱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위 유력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여서 발표하는 어리석은 일이 부디 없기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26일 참석자 일동이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네. 뭐 내용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한국 기업들만의 기부로 이제 재원을 마련해서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은 기대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럼 판결을 왜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들이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판결과 전혀 관계없는 한국 기업만의 돈으로 그런 문제를 시작하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2018년에 일본군 위안부 합의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돈을 가지고 결국에는 피해자들한테 일단 드릴 테니까 받으시고 나중에 받아내겠습니다. 라고 확실한 어떤 보증도 없잖아요. 그죠? 기대한다는 거니까. 사제나 저희들이 얘기한 판결에 가해기업의 참여는커녕 기금에 참여하기로 한 일본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라는 수준이니까 이건 그럼 판결을 결국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최근에 이제 한국 정부가 보여준 행보 저희들 민간협의회에도 일부는 참여를 했었지만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든지 그리고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동을 거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정부한테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한다라고 계속 주장해왔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내용을 보면 아무런 성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국 정부가 할 일이 그럼 결국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고
예, 소속하고 말씀해 주시죠. 한결의 신영철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교부와의 면담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를 이런 유력안이 있다라고 통보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의견 수렴 과정이나 이런 게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수렴 과정은 뭐 지난 정부 이번 정부에 있었죠. 저희는 의견을 전달하는 거고요. 그게 수렴이라는 게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전달했을 때 그게 반영이 되느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사실 그것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안을 드렸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피고 기업과의 직접 협상을 위해 노력해달라, 아니면 최소한 피해자들의 최대 공약수는 일본 기업의 사과와 일본 기업, 그러니까 제3자가 변제한다 해서 재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최소한 거기에 피고 기업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게 상징적인 액수라 하더라도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 전달은 계속 있었고요. 이번 면담에서는 이미 그런 의견 전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할 필요는 없고 이것이 정부의 유력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외교적 노력을 해왔는데 사실상 진전이 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피고 기업의 참여나 피고 기업의 사과를 한다면 더 이상 전진할 수 있는 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일단 한국 쪽에서 시작을 하는 게 유력한 안으로서 검토되고 있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일본하고 협상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이상은 없었습니다. 네. 이 아사시문 수사기였어요. 먼저 지난주 외교부 측에서 질정하셨다고 말 같은데요. 소리명 받았다고. 그럼 외교부 어떤 분이 안되고 또 소리명 받은 궁금한데요. 조민정 국장. 아시는 것처럼 서민정 국장님이 좀 국장님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외교부 안에서의 담당이신데요. 지난주에는 가족사가 있으셔서 아테국 과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광주 각각의 외교부가 가서 동일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네. 지식통신 김호진입니다. 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이 해당 특별법에 근거를 해서 설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설립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정관 개정이나 향후 이 재단의 역할에 있어서 법률적인 제약이나 문제가 없을까요? 버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지원재단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인데요. 저희가 주장하는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 어떠한 재단을 통해서 이 채권을 변제하는 절차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채권을 의사회반에 소멸시키고 있는 이 절차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정관을 변경을 한다면 정관 문헌 그대로는 배상이나 채권을 변제하거나 보상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 법의 취지에 반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운용을 하는 방식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것은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공원영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지난번에 외교부에서 유령이라는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어떤 타임테이블로 진행하겠다라는 이런 설명도 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채권을 소멸시키려고 한다면 원고 측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대응하실 건지 계획이 있는지.
역시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군요. 외교부에서 요청했던 건 처음에 면담 때 대외 비의였습니다. 외교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이고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양국 정부 합의해서 발표를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반대는 어떻게 보면 좀 사후적인 반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유력안을 청취했고 이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반대 의사를 대중적으로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타임테이블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왜 앞에 이야기를 드렸냐면 사실 이게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아직 유동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취한 것이 뭐 다 솔리드하진 않다라는 말씀을 보고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 혹은 그 발표의 주체가 뭐 외교부가 될지 아니면 더 높은 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하는 절차를 구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수정을 하면 단순히 이게 유력안으로서 그치는 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했던 이유는 이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정관 개정을 통해서 이 유력안과 같은 방식으로 기능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이 유력안이 아주 높은 단계의 유력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먼저 발표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하는 건 사실상 피해자가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이미 안은 확정된 거죠. 피해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안이 변경되거나 수정되는 여지는 없어지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지 동의하는지만 확인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치 그게 좀 메인인 것처럼 이야기됐지만 사실 그렇진 않은데요.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느냐에 있어서의 뭐 병존적 채무인수나 뭐 제3자 대의 변제나 같은 절차들이 될 건데 사실 그런 것들은 좀 논외로 하고 결국은 공탁의 방식이 될 겁니다. 결국은 피해자가 원고가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탁을 해서 그 공탁을 집행사건에 제출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원고들은 어떻게 싸울 거냐, 원고 대리인단과 지원단이 만약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 그 절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재단이 일방적으로 뭐 내가 이제 채무자의 지위든 아니면 제3자의 지위든 공탁을 한다 그러면 그 공탁의 무효를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탁법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그럼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를 어떤 경위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것이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주민등록법 위반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채무자의 지위에서 변제를 했다면 일본 기업과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서를 체결했는지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서를 체결했다면 법원에 그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즉 피해자와 그런 방식의 해결을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지금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 대법원에서 향후 1년 내지 그 기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싸워야 될 국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집행에 대법원 결정이 완료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뭐 그것이 공탁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아이템 황보의 경우는 네. 이번 유료반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피해자 원고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저희가 이걸 청취해서 이렇게 기자회견 하겠다고 결정한 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당사자분들의 의사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그동안 당사자분들과 계속 나눠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중에 가장 핵심에는 최소한 내가 사과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판결을 받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싸웠는데 라는 의사들 그리고 뭐 이게 어제 오늘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확인했던 최대 공약수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네. 신문 집에 왔는데 확인 차원인데요. 여기에서 한국 기업들이 기부를 받아 재원을 마련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 기업들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 쪽에서 참여를 일단 하지 않고 한국 쪽에서만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나 한국 개인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시작한다는 취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가 예. 두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유럽안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외교부 설명으로서는 일본 외교부 아니면 일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좀 너무 일본을 받아들이는 여지가 없다. 그게 이유가 되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 좀. 후자는 사실 외교부가 답변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협상 차원에서의 외교부가 어떠한 심정이나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까지 저희가 들은 바도 없고 또 설명하는 추측해서 설명하는 건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다른 저희도 사실은 왜 서울신문 단독으로 300억 안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300억 안 여러 식의 논의들이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외교부에 확인해서 이제 그거 사실이 아니다 기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일본 기업 피고 기업이 아니더라도 일본 기업의 참여가 없이 시작하는 게 맞냐? 없는 거죠. 없이 시작한다는 거. 예, 맞다라는 건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네. 아사히신문 네. 또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요. 아까 정부 요구안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서명시키고 한지 집행 절차도 전체시키고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어떤 설명 받았는지 왜 피해자들이 채권이 소멸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어떤 사실적으로 설명 받았습니까? 예. 왜냐하면 경전적 재무 인수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 받은지 없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병존적 채무인수 혹은 제3자 대위 변제. 사실 피고 기업이 변제하지 않으면 다 제3자 변제입니다. 이 채권은 피고 기업 채권이니까 채무니까요. 모두 채권자 동의 없이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입장이 사실은 일관돼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관 협의회의 출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의 입장으로는 피해자들이 고령이시고 그리고 빨리 해결해야 된다. 속도감을 가지고 진행한다라고 마치 피해자들을 위해서 자기들 열심히 하겠다라고 표명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채권을 소멸시키는 데 집중돼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관협의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 어떻게 현금화를 막을 수 있느냐에만 집중이 돼 있었던 거죠. 출발부터가 잘못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국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한일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외교적 성과에 급급해서 피해자들의 의사를 들으려고 했느냐 과연 저희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해온 걸 보면 윤덕민 대사가 수백조 원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간다든지 그 다음에 양호덕 할머니에 대해서 국민훈장을 막았다든지 아니면 저희 민관협의에 참여하고 있는 도중에 외교부에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들 원고 측이나 피해자들 입장을 과연 생각한 것이냐 저희들은 심각하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해자들 고령이시고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안부 합의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에 공무원들 앞세워서 찾아가가지고 일단 저희가 들 테니까 받으시고 사과는 나중에 저희가 받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들 당연히 받으실 수도 있겠죠.
북한에 또 못 받으신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 과연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이런 안들이 기본적으로 판결을 확정된 분들만인데 저희들이 누차 강조했지만 그러면 이 재원이 마련됐을 때 이 기금을 통해서 운영이 될 때 그런 해당되지 않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군인구속이나 아니면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도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 저희가 들은 바로는.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심각하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 좀 더. 네, 질문 좀 더 있으시면. 유미의료 항의입니다. 저기 사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나요? 아니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나중에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야인가요? 1번과 2번 항과 같은 변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사죄를 기대한다는 거죠. 뭐 외교적 수사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한국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시작하고 나면 그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평가를 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재단에 지금 출연받은 게 포스코가 없을 건데 아마 그 재원 마련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네요. 그건 재단에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재단은 그 포스코가 출연한 돈은 기본 자산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활용할 수는 없고요. 기본 자산은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출연을 하지 이것도 이제 예전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이제 출연하지 않았던 남겨진 돈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 건데요. 그건 이제 재단 지원 재단의 몫이 되겠죠. 이 안대로 간다면. 네. YTN 홍보위원입니다. 사법부 판결을 행정부가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조치라고 입장을 쓰셨는데 이거에 대한 좀 법률적인 이건 해석도 받아보셨는지 사실 입장문에 적혀 있는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라는 거는 뭐 법률적인 판단이나 법률적인 용어라기보다는요. 판결이 있는 거고 그 판결을 변제라는 방식으로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는 게 법률적인 설명이겠죠. 근데 그런 절차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그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사실상 무력화시킨 거 아니냐라고 표현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법률적인 해석을 받아서 제동을 걸 수도 있는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그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탁이 이루어지면 그 공탁의 유효, 무효를 다투는 것이고요. 저희가 요거 표현을 작성하면서 무효화, 무력화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무효화는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효력을 원래 무효다. 근데 이제 무력화는 사실 법률에서 무력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라고 그럴까요?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거죠. 법률적인 표현이라기보다 사실적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채권을 받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제3자가 이 돈 너 받아라. 받기 싫다. 근데 갑자기 공탁을 해버렸어요. 그럼 제 채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난 이 사람이랑 엄청 오랫동안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부여한 효력인 채권이 공탁을 통해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판결 자체는 남아 있죠. 하지만 그 판결의 효력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은 없어져 버린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력화? 저희가 그 판결을 무력화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여러 차례 이제 기존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부터 저희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법원 판결 2018년 대법원 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이제 식민지의 불법성을 인정했고 어떤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의 불법 행위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이 된 건데 지금 피고 기업과 일본 정부는
그러한 불법 행위 자체도 인정할 수 없고 판결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정작 피고 기업은 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제3자가 와서 이거 돈 줄게, 이 채권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해버리면 이 구조 속에서 이 판결 자체가 무력화된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쓰여진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했다, 약속을 위반한 국가다라는 게 일본의 거의 유일한 반복적인 주장이었고, 근데 일국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는데 이 판결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재심밖에 없습니다. 재심밖에 없습니다. 한국 행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식의 최대한입니다. 공공기관이 돈을 받게 해서 그 돈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탁시키는 방식이 이 판결의 효력을 재심 이외의 방식으로 이 판결의 효능을 없애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죠.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지식통신 김원진입니다. 이게 좀 지난 이야기인지 없어진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외교부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연을 확장한 의견 수렴 절차를 한다라고 이제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혹시 관련해서 접촉이 좀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지난주에 유력 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날짜가 언제인지 제가 알지를 못해서 그거 좀 질문드리고, 혹시 포스코 이외에 한국 기업 어떤 리스트가 있다 뭐 이런 언급은 없었나요? 예상되는 참여 기업이. 첫 번째는 외연을 넓히는 의사소통과 관련돼서 피해자 측은 그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 화요일에 서울 측 대리인단과의 면담이 있었고요. 목요일에 광주 측 대리인단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이라는 용어를 좀 사용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포스코, 이제 외환은행,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그 자리에서 확인한 건 아니고요. 통상은 이제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들이 한국 기업으로서 기부를 할 유력한 대상으로 검토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2012년 대법원 판결 1차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재단이 어떠한 기업을 어떻게 접촉해서 돈을 받을지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할까요? 네. NTV 박우인입니다. 네. 네, 좀 어쨌든 이제 유력안에서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시는 건데 이 반대 입장 표명하심으로써 좀 기대하시는 다른 방안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소개해 주시면 있어요. 네, 있어요. 김준선 말씀하세요. 저희가 뭐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이 판결의 역사성에 대해서 좀 정부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25년 된 소송이고요.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법원 판결을 넘어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한 게 미쓰비시는 2000년, 일본에서 2005년입니다. 아시다시피. 네, 판결이 2018년에 났죠. 13년 동안 잘 아시겠지만 사법농단이 있었잖아요. 사법농단. 피해자를 제외한 피고, 기업, 한국 정부, 일본 정부, 그리고 한편이 돼서 피해자를 배제해왔습니다. 그걸 넘어서 지금 판결을 확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법부는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현금화 명령이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죠. 양승태 사법농단 당사자는 아직까지 1심 판결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피해자들이 결국에는 일본 기업이랑 싸우고 일본 정부랑 싸우고 결국에는 한국 정부랑도 싸워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판결을 사법부의 최고 법원의 판결을
정부가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저희는 뭐 누누이 강조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배상해야 되죠. 또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일본제철 미쓰비시가 법령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왜 정정당당하게 따지지 못하느냐, 일본 정부에게 왜 판결의 이행을 가로막느냐라고 요구를 해야죠. 근데 지금까지 이 정부가 들어서서 일본 정부와의 협상에 임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저희들이 참으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럼 피해자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조금부터. 뭐 외교는 제가 잘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의 논의가 이전 정부보다는 더 활성화되었고 또 장관조차도 성의 있는 호응에 대한 여러 차례 반복들을 했습니다. 결국은 판결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외교적 합의의 내용이 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일본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집행하면 안 된다. 즉 일본 기업이 이 판결을 이행할 수 없다였습니다. 당연히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없고 강제 집행도 돼서는 안 된다가 일본의 고유한 입장이었습니다. 반복되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출 규제 등의 이제 외교적 분쟁 같은 게 계속 에스컬레이션 되어갔죠. 그래서 양국 간의 외교적 협의를 해서 그럼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데 사실상 면제해 주는 대신에 제3자가 재원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서 양국이 어떠한 협의를 할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보도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뭐 한국과 일본 기업이 참여한다. 혹은 뭐 누군가 사과를 한다. 일본 기업의 책임을 없어지는 방식으로 일본 측도 일정한 부담을 져야 된다는 게 사실 상식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정부의 유력은 100대 0이잖아요. 일본 측의 부담이 0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일본과 왜 협의를 하시나요? 일본이 부담하는 게 없는데 일본과 협의를 한다는 건 일본 측이 부담하는 게 있고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게 있어서 그 부담의 양과 형식을 조정해야 협의를 하는 건데 일본 측의 부담이 0인 상태에서 왜 협의를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주고받는 게 없잖아요. 한국의 재단이 한국의 기업들이 돈을 만들어서 한국 피해자들에게 변제시키고 한국 피해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다면 한국 법원에 공탁해서 끝내는 절차에서 일본 측의 기입이 전혀 없고 부담도 전혀 없는 상황이죠. 피해자 측의 요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 고객수로 얘기했던 건 일본 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인 협상 타협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부담을 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이 문제에 있어서의 피고 기업의 유감 표명을 포함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65년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도 사과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제3자가 재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피고 기업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돈 100원이라도. 그래야 그 돈이 오다 가다가 말도 안 되는 제3자가 만들어진 돈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당신들이 그렇게 하기 싫은 판결 이행을 면제해주는 대신에 상징성을 남겨놓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피고기업의 사과나 피고기업의 참여뿐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제3자라고 할 수도 있는 일본 측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기업의 참여도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마 몇 개월 동안 그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협상은 됐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국 일본 측이 지금 상황에서 일본 측이 받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 집행까지 외교부의 의견서를 넣어서 멈춰버린 상황에서 일본 측이 부담을 갖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이 원하는 조치를 다 해줬는데 일본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한국에 양보할 이유가 없어진 상황을 한국 정부가 스스로 만든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네. 보도통신의 강소영입니다. 이번에 피해자 대리인단수가 외교부 쪽에서 얘기 있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는 항상 시한을 정한 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좀 해결하도록 하고 싶다라든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언급한 부분이 있나요? 예,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게 전부인가요? 예. 외교부에서 맨날 하잖아요. 속도감을 가지고.
근데 그 표현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 뭐 6월, 7월쯤에는 속도감 얘기는 나왔던 것 같고 또 그 이후에는 연내 타결은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뭐 예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질문을 했고 속도감 이시 진행하겠다. 이미 뭐 속도감 이시 진행하는 건 그 정관 개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이 정도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울한 연말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